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5년째 벤처기업가 남민우입니다. 제가 25년 동안이나 벤처기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25년 동안이나 안 망하고 버텼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처업계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벤처 창업을 하면 벤츠를 타든가 아니면 벤치 신세가 된다. 그만큼 벤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일 거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이란 뜻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장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벤츠를 훨씬 더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이런 험난한 벤처 세계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벤처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벤처 창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을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뭐 그런 평범한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내 인생에 역전이 벌어질까? 나도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일은 내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6년 만에 과감하게 대기업을 때려치웠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갔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뭐 놀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 힘들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 고민은 더 깊어갔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도 역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구나. 점점 더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지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중소기업도 때려치우고 마지막 수단으로 벤처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3천만 원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진 전 재산이 전셋값 2천만 원이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5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2천만 원인데 그보다 더 큰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24시간 잠을 안 자도 생명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잠이 안 와요. 거의 1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첫 해부터 몇 달 고생은 했지만 흑자를 내고 그게 말에 1년 만에 그 3천만 원을 다 갚게 됐습니다. 그 빚을 갚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91년도에 창업을 해서 97년 말 IMF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 저는 정말 행복하게 벤처 기업가로서 살아갔어요. 97년 말 IMF 위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천재지변이었고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한 30명 정도까지 늘어나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주로 하던 사업이라는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들여다가 국내 대기업한테 판매를 하고 그러면 달러로 사서 원화로 돈을 받겠죠.
그때 IMF 때 환율이 8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게 1,000원이 되더니 1,200원, 1,600원,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몇 달 만에 환율이 2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수백만 불을 송금을 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재앙이었어요. 그때 우리 회사도 튼튼해서 그걸 보낼 만한 돈이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송금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송금 다 하고 망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버텨볼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보겠죠. 그래서 저도 무조건 비행기 타고 거래회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IMF 위기는 천재지변이다. 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만 6개월만 송금을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쉽게 제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한숨 돌리고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때 대한민국은 전체 사회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이게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당시에 실리콘밸리는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인터넷 붐에 나스닥 붐에 일손이 모자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야후 같은 포털 서비스가 대박을 맞고 주위에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번 사람들은 정말 많을 정도로 실리콘밸리는 호황이었습니다. 일손도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또 부탁을 더 했어요. 나 지금 한국 가봐야 할 일이 없는데 너네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 굉장히 뻔뻔하죠. 그랬더니 저도 그때 엔지니어로 일하던 때라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근데 우리 회사에 엔지니어 한 12명쯤 되는데 그 12명 다 데려오면 안 될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뻔뻔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일손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나머지 있는 직원들한테는 너네는 숨만 쉬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달러 벌어가지고 빚 갚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너네 뭐 먹고 살 돈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12명 엔지니어하고 미국에 날아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약속대로 6개월 뒤부터 달러빚 또 갚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또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제 세상은 인터넷 시대로 바뀌는구나. 그럼 이 인터넷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인터넷 장비를 만들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최초로 국산 라우터를 제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는 시스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한참 성장을 할 때예요. 그 시스코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많은 게 바뀌었어요. 사업 아이템도 바뀌었지만 제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안 망하기 위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망했죠. 근데 IMF 위기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사업은 리스크 테이킹이구나.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사업을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역시 내 사업도 망할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속도로를 60km로 안전운전하고 한다 하더라도 옆에 놈이 와가지고 들이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나오면 120km 나도 밟고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면 좀 천천히 가고 좀 그럴 필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주 단순한 변화지만 제 사업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을 마구마구 벌립니다.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도 받고 사업도 확장하고, 그래서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저는 드디어 벤처 1000억 갑부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안 믿기죠? 근데 저는 그 돈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계산상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IMF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정말로 제대로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벤처업계에 또다시 위기가 몰려오죠. 미국에서는 9.12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얼어붙게 됩니다. 나스닥도 붕괴하고 코스닥도 폭락을 하고, 그때 정말 아우성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많은 벤처 기업들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식회계에 가담을 했습니다. 2, 3년 뒤에 다 망했어요. 저도 그때 그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지켜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겠어요. 저한테 분식회계하라고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정직하자, 우리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엉터리 매출 올려가지고 엉터리 이익 났다고 얘기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성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이 저희 회사를 살려낸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2002년, 2003년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는 사업의 지속성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다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운이 좋다 보니까 지멘스라는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1억 불 투자 유치를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다 2005년에는 매출 1000억 돌파하는 기업으로 크게 되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제가 2008년 9월 리먼 사태 터지기 한 달 전에 이 회사를 다시 인수를 한 거예요. 저희 회사를 인수했던 지멘스가 이 통신사를 접으면서 노키아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이 회사를 다시 인수해가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가지고 고민 끝에 다시 인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리먼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원숭이가 정말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또 이를 악물고 2009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기사회생하고 2010년에는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 250억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4번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배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저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지멘스와 딜을 할 때는 저는 사심없이 모든 걸 던졌습니다. 오직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던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더라고요. 마지막 2008년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세에 순응하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 얘기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정말 닥쳤을 때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도 저처럼 살아남을 수 있고 25년째 벤처 기업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